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빌 브라이슨이 쓴 과학교양서, 거의 모든 것의 역사입니다. 네, 이 책 아주 많이 읽었고요. 오늘은 제 6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부는 이 책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7장 빙하의 시대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부 우리의 미래라고 되어 있고요. 439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27장 빙하의 시대. 전혀 꿈이 아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나는 태양이 사그라들고 별들이 희미해지면, 바이런의 어둠이란 시에서 인용한 구절이 맨 위에 있습니다. 1815년 인도네시아 숨바와 섬에서 멋지게 생기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탐보라라는 산이 극적인 폭발을 일으켰다. 폭발에 이은 해일로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 세인트 헬렌스 화산의 150배였고 히로시마 원자폭탄 6만 개에 해당하는 폭발은 1만 년 동안의 가장 큰 것이었다. 당시에는 그런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지 못했다. 런던의 더 타임스는 폭발이 일어나고 7달이 지난 후에야 어느 상인이 보내준 편지를 통해서 짤막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영국에서도 탐보라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153제곱킬로미터의 화산재와 먼지와 잔모래들이 대기 중으로 흩어져 햇빛을 가리고 지구를 쉽게 만들었다. 보통 때와는 달리 흐릿한 색깔의 석양을 멋지게 그릴 수 있었던 화가 J.M. 터너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었지만 세상은 먼지로 가득한 장막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 인용한 바이런의 시도 그런 치명적인 어둠에 대한 것이었다. 봄은 찾아오지 않았고 여름도 뜨겁지 않았다. 1816년은 여름이 없었던 해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는 흉작으로 고통을 받았다. 아일랜드에서는 기아와 함께 찾아온 장티푸스로 6만 5천 명이 사망했다. 뉴 잉글랜드에서는 그 해가 19세기 동사의 해로 널리 알려졌다. 동사는 얼어 죽는다는 뜻입니다. 6월까지 서리가 계속되었고 거의 모든 씨앗은 싹이 트지 않았다. 가축은 사료 부족으로 굶어 죽거나 충분히 자라기도 전에 도살을 해야만 했다. 그 해는 어느 면에서 무시무시한 해였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해는 모든 면에서 무시무시한 해였다. 농부들에게는 최악의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0.8도가 떨어졌을 뿐이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연적인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책에서 위에 언급된 그 세인트 헬렌스 화산은요, 앞에서 나왔었는데 그 1980년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폭발한 그런 화산을 얘기합니다. 그때도 충격이 컸는데 그 충격에 지금 150배의 폭발력을 가지고 분출한 지금 탐보라 화산,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을 얘기합니다. 1815년이었네요. 그렇지 않아도 19세기는 추운 세기였다. 특히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200년 동안 소빙하기를 겪고 있었다. 템스 강에서의 서리축제, 네덜란드 운하에서의 스케이트 대회를 비롯한 온갖 겨울 행사가 이어졌다. 오늘날에는 그런 행사를 열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는 추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의 지질학자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대가 사실은 그 전보다 더 따뜻했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육지가 서리 축제마저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대한 빙하와 추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낸 것을 이해해 주어야만 한다. 그들은 과거에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유럽의 곳곳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흔적들이 흩어져 있었다. 따뜻한 프랑스 남부에서 북극 지방에 술록의 뼈가 발견되었고 거대한 바위가 이상한 곳에 남겨져 있었다.
당시의 지질학자들은 창의적이긴 했지만 가능성 있는 설명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쥐라 산맥 높은 곳에 있는 석회석 위에 화강암 덩어리가 올라앉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려던 프랑스의 박물학자 드 리크는 공기총에서 산탄이 발사되는 것처럼 동굴 속의 압축 공기에 의해서 그곳까지 쏘아 올려졌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는 바위 덩어리를 표이성 바위라고 부르지만 19세기에는 그런 말이 실제 바위가 아니라 이론적인 것에 불과했다. 영국의 위대한 지질학자 아서 헬렘은 지질학의 아버지인 제임스 하턴이 스위스를 방문했더라면 깊게 팬 계곡과 마모되어서 만들어진 줄무늬와 바위들이 흘러내린 자국을 비롯해서 빙하가 지나간 수많은 흔적들의 중요성을 곧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허턴은 여행을 즐기지 않았다. 허턴은 전에 들은 이야기 이상의 정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홍수에 의해서 900m 높이의 산으로 옮겨졌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바위 덩어리가 세상의 어떤 물 속에서도 떠다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대신 그는 광범위한 빙하작용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불행하게도 아무도 그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반세기 동안에도 대부분의 박물학자들은 바위 덩어리에 붙어있는 점토층이 지나가던 수레나 심지어 징이 박힌 부츠에 붙어있던 흙덩어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학적인 권위주의에 오염되지 않았던 시골의 농부들은 더 잘 알고 있었다. 박물학자 장 드 샤르빵띠에는 1834년 시골길을 가다가 스위스의 나무꾼과 길 옆의 바위에 대해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 나무꾼은 그 바위 덩어리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인 그림젤에서 온 것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했다. 그 돌들이 어떻게 그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림젤의 빙하가 계곡의 양쪽으로 옮겨놓은 것이며 과거에는 그 빙하가 베른까지 확장되어 있었다고 대답했다. 샤르팡티에는 매우 기뻐했다. 그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과학자들의 모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샤르팡티에에 가까운 친구였던 스위스의 박물학자 루이 아가시도 처음에는 그런 주장을 회의적으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적절한 것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게 되었다. 파리에서 퀴비에의 제자였던 아가시는 당시 스위스 네샤텔 대학의 자연사 교수로 있었다. 아가시의 또 다른 친구였던 카를 심퍼라는 식물학자가 사실은 1837년에 처음으로 빙하기 아이스 에이지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한때는 두꺼운 얼음층이 스위스의 알프스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대부분을 덮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과격한 주장이었다. 그는 아가씨에게 노트를 빌려주었다. 그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던 이론이 아가씨의 업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모습을 보고 크게 후회하게 되었다. 샤르빵띠에도 역시 오랜 친구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 다른 친구였던 알렉산데르 폰 홈볼트는 그런 아가씨를 보면서 과학적 발견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그 후에는 그 중요성을 부정하며 마지막으로는 엉뚱한 사람에게 그 업적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어쨌든 아가시는 자신의 분야를 확립했다. 그는 빙하작용의 동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험한 빙하의 틈새와 바위 투성이 알프스 산꼭대기를 비롯해서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갔다. 그들이 최초로 등정했던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 아가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자신의 이론을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홈볼트는 얼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자신의 원래 전공인 어류 화석 분야로 되돌아가도록 충고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가시는 완전히 빠져버렸다. 영국에서는 아가시의 이론이 더 환영을 받지 못했다. 빙하를 본 적이 없었던 대부분의 영국 박물학자들은 얼음덩어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느 모임에서 조롱한 어투로 그런 생채기와 광택이 모두 얼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로데릭 머치스는 바위에 가볍고 유리 같은 서리가 덮여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말년의 빙하를 이용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얼음에 미친 지질학자들에 대한 불신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했다. 케임브리지의 교수였고 지질학회의 주역이었던 윌리엄 홉킨스도 그런 주장에 동의하면서 얼음이 바위 덩어리를 옮겨 놓았다는 주장은 역학적으로도 명백하게 틀린 것이기 때문에 학회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용기를 잃지 않았던 아가씨는 자신의 이론을 알리려고 열심히 돌아다녔다. 1840년에 그는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영국 과학진흥협회의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했지만 위대한 찰스 라이엘로부터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다음에 에든버러 지질학회는 그 이론이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스코틀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의문에 합의를 했다. 결국 라이엘은 생각을 바꾸었다. 스코틀랜드에 있던 가족 영지 부근에서 자신이 수백 번이나 지나쳤던 빙태석들은 빙하에 의해서 그것으로 옮겨졌다고 생각해야만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 그에게는 예수 공현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개종을 한 라이엘은 자신을 버렸고 빙하기에 대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원해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아가스에게는 불만스러웠던 시기였다. 그의 결혼도 파탄에 이르렀고 심퍼는 자신의 이론을 훔쳐갔다고 심하게 비난을 하고 있었으며 친구였던 샤르빵띠에는 그에게 말도 붙이지 않았고 당시에 생존해 있던 가장 위대한 지질학자의 지원조차도 아주 미온적이고 확고하지 못했다. 1846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강연을 했던 아가씨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애타게 바라던 존경을 받게 되었다. 하버드는 그에게 교수직을 주었고 최고급의 비교동물학 박물관을 설립해 주었다. 뉴잉글랜드에 정착하게 된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그곳의 긴 겨울은 끝없이 추운 시절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가 미국으로 옮기고 6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던 그린란드에 대한 최초의 과학 탐사에서 대륙에 버금갈 정도로 거대한 섬 전체가 아가씨의 이론에 등장하는 옛날의 대륙처럼 빙하로 덮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것도 도움이 되었다. 오랜 노력 끝에 결국 그의 주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아가스 이론의 핵심적인 단점은 그 빙하 시대가 시작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해결책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영국의 학술지와 학술서적 출판사들은 1860년대에 글래스고에 있는 앤더슨 대학의 제임스 크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체정역학과 전기학을 비롯한 과학 문제에 대한 논문을 받기 시작했다. 1864년에 철학지에 발표되었던 지구 궤도의 변이 때문에 빙하기가 시작되었다는 그의 논문은 즉시 최고 수준의 논문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훗날 크롤이 대학의 교수가 아니라 청소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놀랍기도 했고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1821년에 태어난 크롤은 가나안 지방에서 자랐고 13살까지만 정규 교육을 받았다. 오늘날 스트레스클라이드 대학이 된 앤더슨 대학의 청소원이 되기 전에 그는 목수, 보험 판매원, 술을 팔지 않는 호텔의 관리인 등의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동생에게 대부분의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그는 저녁 시간에 대학 도서관에서 조용히 앉아 물리학, 역학, 천문학, 유체정역학을 비롯해서 당시 유행하던 과학을 혼자서 공부할 수 있었고 결국은 10편의 논문을 발표할 정도가 되었다. 그는 특히 지구의 운동과 그에 따른 기후의 변화에 관심이 많았다. 지구 궤도의 모양이 주기적으로 타원에서 거의 원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타원으로 바뀌는 것이 빙하기의 시작과 끝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크롤이었다. 그 전에는 아무도 천문학을 이용해서 지구 기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크롤의 설득력 있는 논문 덕분에 영국 사람들은 언젠가 지구의 일부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는 주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천재적인 재능을 인정받은 크롤은 스코틀랜드의 지질 탐사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널리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는 런던의 왕립학회와
뉴욕 과학원의 회원이 되었고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다. 불행하게도 아가스의 이론이 마침내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할 때에 미국에 있던 그는 자신의 이론을 더욱 이국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키느라고 바빴다. 그는 찾아가는 거의 모든 곳에서 빙하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적도 근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그는 지구 전체가 빙하에 덮였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멸종했고 신이 다시 부활시켰어야만 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아가씨가 인용했던 증거 중에는 실제로 그런 주장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정착한 나라에서 그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져서 그를 당할 존재는 신뿐일 정도가 되었다. 1873년 그가 사망했을 때 하버드 대학은 그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3명의 교수를 채용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그의 이론들은 곧바로 인기를 잃어버렸다. 그가 사망하고 1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하버드 지질학과에서 그의 석좌 자리를 이어받았던 후계자는 몇 년 전 빙하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소위 빙하 시대는 이제 주저없이 버려도 좋게 되었다 고 했다. 크롤의 계산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빙하기는 8만 년 전이었지만 그보다 더 최근에도 지구에는 심한 변화가 있었다는 지질학적 증거가 계속 밝혀졌던 것이 문제였다. 빙하기가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던 그의 이론은 사장되었다.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 밀루틴 밀랑코비치라는 세르비아의 기계공학자가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1900년대 초반까지도 그의 이론은 그런 상태로 남아있었다. 밀랑코비치는 크롤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단순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지구는 궤도의 반경과 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기울어진 각도와 흔들리는 정도도 주기적으로 변하며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지역에 햇빛이 비치는 시간과 세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의 궤도의 황사, 경사, 세차, 이심률의 세 가지가 변하게 된다. 여기서 지금 경사라는 거는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정도, 이게 23.5도인가요? 그 다음에 세차,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는 정도, 그리고 이심률은요, 타원의 일그러진 정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밀랑코비치는 그런 복잡한 사이클과 빙하기의 시작과 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런 사이클의 주기들이 대략 2만 년, 4만 년, 10만 년 등으로 크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각각이 몇천 년까지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이 겹쳐지는 시기를 알아내려면 거의 무한한 양의 계산이 필요했다. 특히 밀랑코비치는 100만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위도에서 계절에 따라 태양 복사의 각도와 기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계산해야 했다. 더욱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수에 대한 보정값도 알아내야만 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반복적인 일은 밀랑코비치의 적성에 맞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심지어 휴가 중에도 그는 연필과 계산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이클에 대한 표를 만들었다. 그런 계산은 오늘날의 컴퓨터를 이용하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시간이 남을 때만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세르비아 군대의 예비군으로 체포된 그는 갑자기 많은 여유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부다페스트에서 느슨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4년 동안에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에 보고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헝가리 과학원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보냈다. 어쩌면 그는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전쟁 포로였을 것이다. 그의 부지런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1930년에 발간된 수학적 기후학 및 기후변화에 대한 천문학 이론이라는 책이었다. 빙하기와 행성의 흔들림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밀랑코비치의 짐작은 맞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오랜 빙하기는 추운 겨울이 점진적으로 길어지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런 과정이 그보다는 훨씬 더 신비스럽고 오히려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판구조론을 주장했던 알프레드 베게너의 장인이었던 러시아 태생의 독일 기상학자 블라디미르 쾌펜이었다. 쾌펜은 빙하기의 원인을 혹독한 겨울이 아니라 서늘한 여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름이 너무 서늘해서 일정한 지역에 내린 눈이 녹지 않게 되면 들어오는 햇빛의 모두 다시 읽겠습니다. 들어오는 햇빛이 모두 눈 표면에서 반사되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더욱 악화되면서 더 많은 눈이 내리게 된다.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되게 된다. 눈이 쌓여서 병원이 만들어지면 다시 읽겠습니다. 병원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글씨가 초점이 좀 안 맞아서요. 눈이 쌓여서 빙원이 만들어지면 그 지역은 더욱 추워지고 얼음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빙하학자 괜 슐츠에 따르면 빙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눈의 양 때문이 아니라 눈이 녹지 않기 때문이다. 빙하기는 한 번의 이상 냉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눈이 즉 햇빛을 반사해버리면 냉각 효과는 더욱 증폭된다. 맥피에 따르면 그런 과정이 스스로 증폭되면 멈출 수가 없으며 일단 늘어나기 시작한 얼음은 움직이게 된다. 빙하가 확대되면서 빙하기가 시작된다. 1950년대 연대 측정 기술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밀란코비치가 조심스럽게 계산했던 사이클과 당시에 알고 있던 빙하기의 연대를 연관시킬 수가 없었다. 결국 밀란코비치와 그의 계산은 잊혀졌다. 그는 자신의 사이클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1958년에 사망했다. 존과 메리 그리빈에 따르면 그 시기에는 그런 모델이 역사적인 호기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질학자나 기상학자를 찾기 어려웠다. 그런 이론은 1970년대에 고대 해저 퇴적물의 연대를 알아내는 포타슘, 아르곤 연대 측정법이 정립되면서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되었다. 밀란코비치 사이클만으로는 빙하기 사이클을 설명할 수 없다. 대륙의 배열과 특히 극지방에 육지가 있었는가의 여부 등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사실들은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북아메리카, 유라시아, 그린란드를 북쪽으로 500km만 옮겨 놓으면 피할 길 없는 빙하기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좋은 기후를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인 것 같다. 빙하기 중간에 있었던 비교적 온화한 기간인 간빙기의 사이클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의 시작, 도시의 형성, 수학과 문학과 과학의 발전을 비롯한 의미 있는 인류의 역사 전체가 날씨가 비교적 온화했던 비정상적인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조금은 놀랄 일이다. 마지막 간빙기는 8,000년 정도 지속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간빙기는 이미 1만 년이 넘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빙하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은 축소된 빙하기에 해당한다. 지난번 빙하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대략 2만 년 전에는 지구 육지의 약 30% 정도가 빙하에 덮여 있었다. 지금도 지구의 10%는 빙하에 덮여 있고 14%는 영구 동토층을 이루고 있다. 지구상의 민물 중에서 75%는 얼음에 갇혀 있고 북극과 남극 모두에 만년설이 있는 지금의 상태는 지구 역사상 아주 독특한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오고 뉴질랜드와 같이 온화한 지역에서도 영구 빙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구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상황에 해당한다. 지극히 최근까지 어느 곳에서도 영구 빙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더웠던 것이 지구의 일반적인 기후였다. 현재 빙하기, 사실은 빙하세는 대략 4천만 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 사이에 살인적으로 혹독했던 빙하기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던 빙하기가 섞여 있었다. 빙하기가 시작되면 그 이전의 빙하기에 대한 흔적이 씻겨 사라져버리기 쉬워서 과거로 돌아갈수록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더 어렵게 된다. 아프리카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출현한 후에 현대 인류가 등장했던 지난 250만 년 동안에 적어도 17차례의 극심한 빙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빙하기가 시작되었던 주된 원인으로는 두 가지가 꼽히고 있다. 하나는 히말라야 산맥이 솟아오르면서 공기의 흐름을 차단해 버렸고, 다른 하나는 파나마 지협이 형성되면서 해류의 흐름을 막아 버렸던 것이다. 지난 4,500만 년 사이에 섬이었던 인도가 3,000km나 밀려 올라가 아시아에 붙게 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솟아오르고 광활한 티벳고원이 만들어졌다. 가설에 따르면 높은 지형은 더 서늘할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북아메리카를 향해 북쪽으로 불게 만들어서 장기적인 냉각 현상이 더 쉽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후에 대략 500만 년 전부터 파나마가 바다 밑에서 솟아오르면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의 틈을 가로막으면서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난류의 흐름을 차단해서 적어도 전 세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강우 양식이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의 건조화였다. 결국 유인원들은 나무에서 내려와서 새로 나타나는 사바나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가지게 되었다. 어쨌든 바다와 대륙이 지금과 같이 배열되면서 빙하가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존 맥피에 따르면 앞으로 대략 10만 년 정도 지속되는 작은 빙하기가 50차례 정도 더 찾아온 후에는 정말 모든 것이 녹아버릴 것이다. 5천만 년 이전에는 지구에 규칙적인 빙하기가 없었지만 일단 빙하기가 찾아오면서부터 그 규모가 엄청났다. 22억 년 전에 엄청난 빙하기가 있었고, 그로부터 약 10억 년 정도는 온화한 기후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빙하기보다도 더 큰 규모의 빙하기가 시작되었다. 그 규모가 너무나도 커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 시기를 극조온기 또는 슈퍼 빙하기라고 부른다. 당시의 상황을 일반적으로 눈덩어리 지구라고 부른다. 그러나 눈덩어리라는 표현으로는 당시의 살인적인 상황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이론에 따르면 태양의 복사량의 6%나 감소하고 온실가스의 생산 또는 보유가 줄어들면서 지구는 근본적으로 열을 저장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지구 전체가 남극 대륙처럼 되어버렸다. 기온은 섭씨 45도 정도 떨어졌다. 지구 표면 전체가 단단하게 얼어버렸고, 고위도 지역의 바다는 800m, 적도 지방에는 수십 미터 두께로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런 이론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적도 지역까지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얼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생물학적 증거에 따르면 어느 곳인가는 얼지 않은 바다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남조균은 그런 상태에서도 살아남아서 광합성을 했다. 남조균들은 햇빛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얼음을 통해서 보려고 노력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얼음은 몇 미터 정도만 되면 불투명하게 되어서 빛을 전혀 통과시키지 않는다.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지역적으로 뜨거운 곳이 있어서 얼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바다가 있었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자연에서 가끔 볼 수 있듯이 어떤 식으로든지 반투명한 얼음이 생겼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구가 정말 완전히 얼어붙었다면 어떻게 다시 따뜻하게 되었는가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된다. 얼음으로 뒤덮인 지구는 엄청난 양의 열을 반사시킬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얼어붙은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지구의 뜨거운 내부가 구원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우리는 판구조 덕분에 이곳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뒤덮인 표면에서 터진 화산이 엄청난 양의 열과 기체를 쏟아내면서 얼음이 녹고 대기가 다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흥미롭게도 그런 초저온 상태의 끝이 생명의 역사에서 봄에 해당하는 캄브리아 번성기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사실은 모든 것이 그렇게 평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구의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친 날씨가 계속되었을 것이다.
태풍은 초고층 건물 높이의 파도를 만들어냈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폭우도 쏟아졌을 것이다.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갯지렁이와 조개류 그리고 깊은 바다의 분출공에 붙어 사는 생물들은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겠지만 지구상의 다른 모든 생물들은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멸종 위기를 겪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일들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고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극저온기와 비교해 보면 더 최근에 일어났던 빙하기들은 비교적 작은 규모였다. 물론 오늘날 지구상의 규모로 보면 엄청난 것들이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대부분을 덮었던 위스콘신 빙원은 두께가 3km나 되는 곳도 있었고 1년에 120m씩 두꺼워졌다. 바라보기만 해도 굉장한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얼음의 두께는 가장자리에서도 800m나 되었다. 600m 높이의 얼음벽 밑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이라도 해보자. 그 뒤에 펼쳐진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에는 아주 높은 산꼭대기 몇 개가 솟아있는 것 이외에는 얼음뿐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대륙 전체가 얼음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가라앉았다. 그런 대륙들은 빙하가 사라지고 1만 2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를 찾아 솟아오르고 있다. 대륙빙들은 단순히 바위덩이들과 자갈로 된 빙태석들을 옮겨 놓은 것만이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면서 롱아일랜드, 케이프 코드, 낸터컷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땅덩어리 전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 낸터컷은요, 지금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 남쪽에 있는 대서양의 섬이라 합니다. 그냥 지명이네요. 아가씨 이전의 지질학자들이 빙하가 지형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신기하다. 만약 대륙빙들이 다시 확대된다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1964년에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빙원 중의 하나인 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엄만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북아메리카의 지진 중에서 가장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 리터 진도 9.2로 측정되었다. 단층을 따라서 6m나 솟아오른 곳도 있었다. 지진이 워낙 강해서 텍사스에 있는 수영장의 물이 튀기도 했다. 그런 유례 없는 폭발이 프린스 윌리엄만의 빙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저 물에 조금 젖었을 뿐 빙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 오래전에는 수십만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빙하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린란드의 얼음 시추공 덕분에 10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기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밝혀진 사실들은 그렇게 마음 편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구의 기후는 우리 문명세계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안정하고 평온한 것이 아니라 온화한 기온과 혹독한 추위 사이를 격렬하게 비틀거리면서 오고 갔었다. 지구는 약 1만 2천 년 전에 있었던 대빙하기가 끝날 무렵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더워지기 시작했지만 1000년 가까이 지속된 신 드라이어스기 괄호 열고 이 이름은 대륙빙이 사라진 후에 육지에 처음 등장했던 담자리 꽃나무라는 극지방의 식물에서 유래되었다. 고 드라이어스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다. 라는 추운 기간에 갑자기 찾아왔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지구는 약 1만 2천 년 전에 있었던 대빙하기가 끝날 무렵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더워지기 시작했지만 1000년 가까이 지속된 신 드라이어스기라는 추운 기간이 갑자기 찾아왔다. 1000년 동안의 맹공격이 끝난 후에는 온도가 다시 올라갔다. 20년 동안에 7도나 올라갔다. 그렇게 굉장한 변화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스칸디나비아의 기후가 20년 만에 지중해의 기후로 바뀌어버린 것과 같은 엄청난 변화였다. 지역적으로는 더욱 심한 변화가 있었던 곳도 있었다. 그린란드의 얼음 시추공에 따르면 그곳의 온도는 10년 사이에 15도나 바뀌어서
강수 양상과 식물의 성장 조건이 극적으로 변했다. 인구가 많지 않았던 지구를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오늘날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넘어설 것이다. 더욱 두려운 사실은 어떤 자연현상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그렇게 급속하게 바뀌었는가를 모른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콜버트가 뉴요커에 쓴 글에 따르면 어떤 알려진 외적 힘이나 심지어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어떤 가설로도 지구의 온도가 심하게 그리고 그렇게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녀는 어떤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되먹임 고리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마도 바다와 정상적인 조류 패턴의 혼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그런 이유를 이야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있다. 한 이론에 따르면 신드라이어스기가 시작될 때 얼음이 녹은 물이 대량으로 바다에 유입되면서 북쪽 바다의 염도와 밀도가 낮아져서 멕시코 만류의 흐름이 충돌을 피하려는 운전자처럼 남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멕시코 만류의 온기를 빼앗긴 북위도 지역은 다시 추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이론으로는 다시 1000년 후에 지구가 다시 더워졌을 때 멕시코 만류가 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대신 우리가 충적세라고 부르는 지금 살고 있는 비정상적으로 평온한 시기가 찾아왔다. 지금 같은 안정적인 기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믿을 이유는 없다. 실제로 과거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 믿는 전문가들도 있다. 지구온난화가 빙하기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믿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콜버트가 지적했던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요동치는 기후 앞에서 아무도 감독할 수 없는 거대한 실험을 시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실제로 빙하기가 기온의 상승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약간의 온난화에 의해서 증발 속도가 늘어나면 구름이 많아지고 고위도 지방에선 더 많은 눈이 내려서 쌓이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구온난화는 역설적으로 북아메리카와 북부 유럽의 심한 지역적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후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감소, 대륙의 이동, 태양의 활동, 밀랑코비치 사이클의 느린 요동 등을 비롯한 아주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요인들이 과거에 어떠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대부분은 우리의 능력 바깥에 있다. 남극 대륙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남극 대륙은 남극의 자리를 잡은 이후로 적어도 2000만 년 동안 얼음이 없는 상태에서 식물로 뒤덮여 있다. 그런 일은 도대체 가능하지가 않는 것이다. 이미 사라져버린 공룡들이 살던 지역의 범위도 역시 흥미롭다. 영국의 지질학자 스티브 두루리는 북극으로부터 위도 10도 이내에 있던 숲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포함한 거대한 괴물들의 서식처였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그런 고위도 지방은 1년 중에 석 달 동안은 계속해서 어둡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었다. 더욱이 그런 고위도 지방의 겨울이 매우 혹독했다는 증거도 밝혀졌다. 산소 동위원소 연구에 따르면 알래스카 페어뱅크의 기후는 백악기 후기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계절에 따라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거나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어둠 속에서 휘날리는 눈과 함께 살아야만 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극지방에 더 가까이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도 더 온화하지 않았다. 공룡들이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는 짐작을 해야 할 뿐이다. 어쨌든 지금 다시 대륙빙이 만들어진다면 얼어붙게 될 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오대호와 허드슨만을 비롯해서 캐나다의 수많은 호수들은 지난번 빙하기가 시작될 때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호수들은 당시의 빙하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한편 우리 역사의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얼음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많은 양의 얼음을 녹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대륙빙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은 20층 건물과 맞먹는 60m나 올라가서 세계 모든 해안 도시들은 물에 잠길 것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남극 대륙의 서부에 있는 대륙빙이 녹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50년 동안에 그 주변의 수온은 섭씨 2.5도나 올라갔고 대륙빙은 놀라운 규모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대규모의 붕괴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해수면은 세계적으로 평균 4 내지 6m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일은 아주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추위에 얼어 죽게 될 시대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올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칼날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빙하기가 지구에게는 절대 나쁜 소식이 아니었다. 빙하는 돌을 깨뜨려서 아주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주었고 수백 종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해줄 민물 호수도 만들어 주었다. 빙하는 이동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지구를 역동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주었다. 팀 플래너리에 따르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대륙에 대해서 단 한 가지 의문은 훌륭한 빙하기를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뿐이다.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유인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네, 지구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주장되는 빙하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유인원, 우리 인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